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도 옳지 못하죠.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군이 이라크를 침공을 해요. 그리고 20일 뒤에 이라크 공화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바그다드를 점령하고요. 이라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사람을 사형시켜요.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규모의 병력을 투입을 해요. 이라크 민간 희생자가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22년 6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키예프 점령을 위해서 러시아가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두 전쟁 중에서 어떤 전쟁은 맞고 어떤 전쟁은 틀릴까요? 그 어떤 전쟁도 맞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니더라도 2022년 지금 절반쯤 왔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분쟁으로 사망한 인구가 3만 명이 넘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과연 전부인지 의심해 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미디어가 보도하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흡수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22년 3월 16일 날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대한민국 미디어가 온통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내요. 어떤 기사들이었냐? 푸틴의 참극, 푸틴 정신병, 건강 이상설, 러시아 구도 이런 얘기를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가 전부 다 거짓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었죠. 근데 1997년 9월 23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어려움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기본 경제 체질이 여전히 건실하고 거시경제 지표도 경기 저점을 지나 호전되고 있다. 자, 이 기사가 나고 정확히 2달 만에 대한민국이 패간했어요. 어떤 인도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냥 본인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투자했던 투자회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피고 있고요. 시장 가격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떠올려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직접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거 인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간이 사망한 사건이 있죠. 그게 언제냐? 1945년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히로시마에서는 9만에서 16만 명의 인간이 사망했고요. 나가사키에서는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이 대량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다음에도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만 세계대전을 바라봐요. 이 폭탄 두 발 때문에 대전이 끝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 아쉽게도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그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서 있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 사상과 경제적 관점을 볼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누구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남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북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름이 북산이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남산이 북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관념 자체를 떠올리지 못해요. 이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한 개인이나 역사나 인간관계 역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오늘은 이곳에 있다가 내일은 저곳에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이 무조건 남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으면 우리가 그 산을 타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방향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모에서 언론이 조작되거나 어떤 국가의 흠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순전히 자연에 의한 대중의 심리가 언론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하향식 설계랑 상향식 설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흰개미집이라고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흰개미집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흰개미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요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이 말은 뭐다?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있고요. 설계자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흰개미집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흰개미집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이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하늘을 보면 물이 지어 날아가는 어떤 철새들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철새들은 전체 모양을 염두하고 하늘을 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그저 일정한 각도라는 규칙을 따르면서 비행할 뿐이에요. 다 전체 그림을 염두한 구조체가 아니라 새 한 마리가 내 옆에 있는 이의 비행 속도나 방향이나 어떤 각도 이런 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전체의 구조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이런 하향식 구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자연 선택적인 상향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언론이 평행성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만약에 러시아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거나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미국의 반대편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업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대중의 선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광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언론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를 진실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또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달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수가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자살자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진실이 바뀌어 보인단 말이에요. 둘 다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어느 쪽도 진리는 아니에요. 다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하루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260만 명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해 일하다가 죽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만 명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125만 명인데 이게 지나치게 냉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죽음에다가 애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매 2분마다 한 명씩 사람이 죽거든요. 그리고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해요. 여기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애도를 표하나요? 우리가 이거를 슬퍼하고 애도를 표한다는 거의 기준이 내가 그걸 알고 모르고의 기준으로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이 생명 경시가 분명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곤충이나 식물을 우리도 모르게 죽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에 경각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일상 내내를 그렇게 슬픔과 경각심과 애도하는 마음으로 채워놓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1분과 2분 정도를 시간을 써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생활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과연 이 전쟁과 어떠한 연결, 저도 모르게 죽이니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에서 짜져 있는 어떤 주인공이 죽어갈 때는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 가상의 문인데도 우리는 슬퍼한다 이거예요. 이 정말 안타까운 건데 사람들이 어떤 거에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정치와 경제에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적용이 되고 이게 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선동이나 세뇌라고 부르죠. 근데 저도 그런 많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용당하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폭염 강타, 일본 올여름 전기력 폭탄의 대규모 정전 예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력주의보가 발생이 된 게 더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서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가스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시간을 좀 뒤로 가서 몇 개월 뒤로만 가면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 수급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정전이 됐더니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형편없는 러시아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미중 무역 전쟁에서 뭐 중국이 당연히 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정권 교체가 됐어요. 이 말은 뭐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사회주의나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랑 세대 경쟁을 했을 때 좀 유리한 감이 있거든요. 바이든과 푸틴 중에서 누가 더 국권을 오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알 수 있겠죠. 실제 우리 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생활 물가라든지 주가 폭락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러시아와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 시점에 전쟁을 하게 됐는가? 또는 이게 코로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미국이 코로나 지원금이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그럼 당연히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근데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달러 패권 가치가 흔들려요.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죠.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도 옳지 않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연준이 달러를 다시 흡수를 합니다. 그럼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흡수하지 않으면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와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 시국에 전쟁을 하면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당연히 민주주의가 이겨야 되고 미국이 이겨야 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정답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양쪽 입장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된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